주차장 부스 창문에 비친 박정숙의 얼굴은 이른을 넘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이마의 주름을 쓸어내리던 박정숙은 시계를 바라봅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녀는 낡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목을 좌우로 돌려 뻐근함을 풀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지루한 하루였어요. 아직도 퇴근 안 했어? 이 시간까지 뭐 하는 거야?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박정숙은 몸을 돌렸습니다. 건물주의 며느리 최유리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곧 퇴근할 참이었어요. 박정숙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해. 어제 11번 주차장에 차가 긁혔다는 민원이 들어왔어. 뭐 했길래 그런 일이 생긴 거지? 박정숙은 억울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제는 쉬는 날이었고 대체 인력이 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찰싹 하는 소리와 함께 뺨의 따가움이 느껴졌어요. 최유리의 손이 그녀의 얼굴을 강하게 내리쳤던 겁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 광경을 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돌리거나 모른 척했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봐주는 거 아니야. 다음에 또 이런 일 생기면 당장 잘리는 줄 알아. 최유리는 차갑게 말을 던지고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박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뺨을 어루만졌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이런 모멸감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더 크게 느껴졌어요. 로비는 순식간에 적막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그녀의 아픔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건에 불과했죠. 박정숙은 묵묵히 부스로 돌아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외로움과 함께 퇴근길에 오르려는 순간이었어요. 언니, 낯선 목소리에 박정숙은 돌아봤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여성의 손에는 감자탕이 담긴 봉지가 들려 있었죠. 누구?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감자탕 봉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하지만 여성은 그런 것에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저 박정숙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죠. 정말 정숙 언니 맞죠? 절 기억하지 못하세요? 박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여성이 누구인지 전혀 떠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여성의 눈에는 반가움과 놀라움, 그리고 깊은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예요, 정희. 이정희요. 순간 박정숙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40년 전 그녀가 도와 탈출시켰던 그 이정희였습니다. 청량리의 어두운 기억 속에서 함께 고통받았던 신우이, 그리고 그녀가 구해냈던 영혼이었죠. 정희야? 박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간은 그들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습니다. 박정숙의 의식은 천천히 과거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기억, 그 고통스러웠던 나날들로 1980년 23세 꽃다운 나이에 박정숙은 청량리로 시집을 갔습니다. 교장 집안의 딸이었던 그녀는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아버지가 진 빚 때문에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뀌었죠. 청량리에 고리대 금업을 하는 김씨 집안으로 시집가는 것이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박정숙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후였습니다. 결혼식 날
가마 속에서 처음 본 신랑 김태호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고 했어요. 태호는 순한 눈빛으로 정숙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정숙은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꿈은 이제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시아버지 김진수는 마을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것으로 부를 쌓았죠. 그의 눈빛은 항상 차가웠고 말투는 명령조였습니다. 너는 이제 이 집안의 며느리다. 나가는 것도 누굴 만나는 것도 허락 없이는 안 된다. 알겠나? 정숙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아버님. 시동생 김태섭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21살이었지만 이미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죠.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은 없고 오직 돈을 쓰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항상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정숙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됐어요.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김치를 담그는 등 집안일의 모든 것을 도맡아 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파도 쉴 새 없이 일했죠. 남편 태호는 그런 그녀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눈빛으로 많은 것을 전했어요. 때때로 정숙이 일하는 동안 물 한 잔을 가져다 주거나 몰래 간식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런 작은 친절이 정숙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죠. 어느 날 저녁 정숙이 시아버지와 시동생의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시동생 태섭이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국이 너무 짜. 먹을 수가 없잖아. 태섭은 국그릇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릇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다시 끓여오겠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깨진 그릇 조각을 주었어요.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배고파 죽겠네. 태섭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호가 다가와 정숙을 도우려 했지만 태섭은 그를 거칠게 밀쳐냈어요. 형도 참 쓸모없이 뭐 하는 거야? 저리 비켜. 정숙은 서둘러 새 국을 끓였습니다. 태호는 멀리서 미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었죠. 매일매일이 견디기 힘든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정숙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어요. 마을 안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었어? 김 부자네 또 세 사람들인데. 또 누군데? 감자탕 집 딸이래. 빚을 못 갚아서 시동생 각시로 들어온대.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손을 멈췄습니다. 또 다른 불쌍한 영혼이 이 집에 들어온다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이 집에 왔으니까요. 이틀 후, 한 어린 여자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19살의 이정이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배가 불러있다는 사실이었죠. 임신한 채로 이 집에 팔려온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 깊은 연민과 분노를 느꼈어요. 이 불행의 굴레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희가 청양리 김씨 집안에 들어온 첫날 밤 박정숙은 그녀에게 작은 방을 안내했습니다. 어두운 등잔불 아래서 이정희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어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던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여기서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박정숙은 한숨을 내쉬며 이정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글쎄,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지. 나도 처음에는 곧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3년이 지났네.
이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으며 중얼거렸어요. 이 아이는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박정숙은 이정희를 위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임신한 여자에게는 영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식탁에 앉은 시아버지 김진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귀한 미역을 저게 집에게 주다니. 아버님, 정희가 몸이 약해서 쓸데없는 참견 말고 내 일이나 해라. 저게 집은 태섭이 여자니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박정숙은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이정희를 도울 것이라고. 며칠이 지나면서 이정희의 사연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서울 변두리에서 감자탕집을 하는 집안의 딸이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가게 운영이 어려워졌고 급전이 필요해 고리대금을 썼다고 합니다.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그녀가 김태섭의 아내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빚을 탕감받게 된 거였죠. 뱃속 아이는? 박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희의 눈빛이 흐려졌어요. 제 옛 애인의 아이예요. 그 사람은 군대에 갔어요. 제가 임신한 걸 알면서도 이곳에 보낸 거죠. 박정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이런 시련을 겪다니. 더 충격적인 것은 김태섭의 태도였어요. 그는 이정희의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를 들였고 태어날 아이를 자신의 것이라 우길 작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아이라고 떠벌리고 다녔죠.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돌아온 김태섭은 이정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정숙은 벽 너머로 이정희의 비명소리와 물건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김태섭은 이정희를 구석에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이정희의 입가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박정숙이 몸을 던져 이정희를 감쌌습니다. 김태섭의 주먹이 박정숙의 등을 강타했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비켜.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안 돼요. 정희는 임신했어요. 아이가 다칠 거예요. 김태섭은 비틀거리며 물러섰습니다. 오늘은 봐준다. 하지만 기억해. 그 계집은 내 여자야. 그날 밤 이정희는 박정숙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저 어떡하죠? 이대로 살 수는 없어요. 알아.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해. 내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 일 이후로 두 여자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낮에는 함께 일하고 밤에는 속삭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정숙은 자신의 꿈이었던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정희는 서울에서의 생활, 감자탕집에서의 추억을 들려주었습니다. 언니, 나중에 여기서 나가면 감자탕집을 다시 열 거예요. 그때는 언니도 같이 일해요. 박정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나 할까 싶었지만 꿈조차 꾸지 못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달이 차오르듯 이정희의 배도 점점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어요. 매일같이 이어지는 김태섭의 폭력과 시아버지의 모진 말에 그녀의 영혼은 조금씩 깎여나갔습니다. 박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매일 밤 기도했어요. 이정희와 그 아이가 무사하기를. 어느 날 박정숙은 남편 태호가 무언가를 적어 자신에게 건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종이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희를 도와주세요. 위험해요. 박정숙은 놀라서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말은 못했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깊은 눈빛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구해야 해.
그날 밤 박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정희를 이 지옥에서 탈출시켜야 한다고.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이정희를 구하는 것, 그것이 자신이 이 집에 온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다음 날 새벽 박정숙은 남편 태호와 함께 작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알았어요. 이것이 위험한 도전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가을비가 내리던 밤, 청양리 김씨 집안은 평소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마친 박정숙은 이정희의 방으로 향했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 이정희가 배를 쓰다듬으며 작은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들어가도 될까? 박정숙이 조용히 문을 두드렸어요. 이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어요. 언니, 아이가 오늘 많이 움직여요. 여기 손 대보세요. 박정숙은 이정희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작은 생명체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 아이와 이정희를 반드시 구해야 해. 정희야, 나 좀 들어봐. 우리 함께 여기서 나가는 건 어떨까? 이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가다니요? 어떻게? 내가 방법을 알아봤어. 우리 명의로 된 건물이 있어. 결혼할 때 준 전세금으로 마련한 거야. 그걸 빼서 내게 줄 수 있어. 이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언니. 그건 언니의 전부잖아요. 게다가 저 때문에 언니마저 위험해지면. 걱정 마. 태호도 동의했어. 우리는 어떻게든 살 수 있어. 대화는 갑작스러운 소음에 중단되었습니다. 마당에서 김태섭의 취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또다시 술에 취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디야? 이정희, 당장 나와.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박정숙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볼게. 너는 여기 있어. 박정숙이 마당으로 나가자 김태섭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손에는 술병을 들고 있었어요. 내가 아니라 이정희를 불렀어. 어디 있어? 태섭이, 이정희는 지금 쉬고 있어. 내일 얘기하는 게 어때? 김태섭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비켜. 내 여자를 왜 내가 막아? 그는 박정숙을 밀치고 이정희의 방으로 향했어요. 박정숙은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힘이 붙였습니다. 이 순간 남편 태호가 나타나 김태섭의 팔을 붙잡았어요. 말은 못해도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형이라고? 하? 말도 못하는 병신이 뭘 안다고. 김태섭은 태호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태호는 균형을 잃고 땅에 넘어졌어요. 박정숙이 달려가 남편을 일으키는 사이 김태섭은 이정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 돼. 박정숙은 비명을 질렀어요. 방 안에서 이정희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박정숙과 태호는 허겁지겁 방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서 그들이 본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이었습니다. 이정희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김태섭은 그녀의 배를 발로 차고 있었어요. 내 뱃속에 있는 게 내 자식이라고? 누구 자식인지도 모를 걸 왜 내가 키워? 그만해. 박정숙은 몸을 던져 이정희를 보호했습니다. 태호도 달려들어 김태섭을 제압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정희의 치마 밑으로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언니, 아이가. 이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곧바로 행동했어요. 태호에게 김태섭을 맡기고
이정희를 안아 마을 끝에 사는 산파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비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정희의 차가운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정희야. 아이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산파 할머니의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정희는 사내 아이를 사산했어요. 작은 생명체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떠나갔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정말 미안해. 박정숙은 이정희를 품에 안고 울었어요. 이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영혼이 함께 떠나버린 것처럼. 그날 밤 산파 할머니의 집에서 이정희를 돌보며 박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이곳에 이정희를 두면 그녀는 죽을 것이라고. 이정희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박정숙은 마음속으로 맹세했어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녀를 이 지옥에서 구해내겠다고. 다음 날 새벽 박정숙은 남편 태호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들 명의로 된 작은 건물의 전세금을 모두 빼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은 그들이 가진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박정숙의 친정에서 마련해준 돈으로 언젠가 독립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담고 있던 소중한 것이었죠. 은행원이 묻습니다. 정말 전세금을 모두 빼시는 겁니까? 다른 곳에 재투자하실 계획이신가요? 박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주 중요한 일에 써야 합니다. 태호는 옆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말했어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은행에서 나온 박정숙은 마지막으로 산파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정희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조금씩 기력을 되찾고 있었어요. 박정숙은 그녀 앞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정희야, 이걸 가지고 멀리 떠나. 서울로 가. 그리고 절대 돌아오지 마. 이정희는 놀란 눈으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언니? 내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돈이야. 우리의 전세금이지. 충분히 멀리 갈 수 있을 거야. 이정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언니, 이걸 어떻게 받아요? 이건 언니와 형부의 전부잖아요. 받아. 내가 이곳을 벗어나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해. 박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산파 할머니도 거들었어요. 그래, 아가. 이 마을에 있다간 너도 내 아이처럼 될 수 있어. 멀리 떠나거라. 태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정숙의 품에 안겨 흐느꼈어요. 언니, 꼭 갚을게요. 반드시 성공해서 언니를 찾아올게요. 약속해요. 이튿날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이정희는 산파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청양리를 떠났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그녀를 바라보며 박정숙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무사히 도착하길, 새 삶을 찾길. 하지만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시아버지 김진수가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들, 전세금을 몰래 빼다니. 박정숙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은행 지점장이 김진수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박정숙의 전세금 인출 사실이 바로 그의 귀에 들어간 거였죠. 어서 말해. 그 돈은 어디 있는 거야? 김진수가 소리쳤습니다. 박정숙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 돈은 우리 돈이었어요. 제 친정에서 마련해준.
허튼 소리 마.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너희의 모든 것은 우리 것이 된 거야. 태호가 아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김진수는 아들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비켜, 이 쓸모없는 놈아. 내 와이프가 우리 집 돈을 훔쳐간 거야. 아버님,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박정숙의 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김진수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강하게 때렸어요. 당장 말해. 돈은 어디 있는 거야? 박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았어요. 이정희가 더 멀리 도망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김진수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너희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당장 나가. 그날 밤 박정숙과 태호는 몇 벌의 옷까지만 챙겨 김씨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갔어요. 누구도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김진수의 분노를 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비가 내리는 차가운 밤,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 대기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태호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의 눈빛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함께야.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주머니에는 몇천 원 남짓한 돈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이정희를 구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힘을 주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후 박정숙은 옛 대학 친구의 도움으로 작은 고시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태호는 건설 현장에서 자비를 하며 생계를 꾸렸어요. 박정숙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박정숙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가난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태호는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랑, 해. 박정숙은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는 수십 년간 한마디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조금씩 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것은 마치 기적 같았습니다. 1983년 봄 박정숙은 딸 박다정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이름처럼 다정하고 밝은 아이로 자랐어요. 박정숙과 태호는 힘든 생활 속에서도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태호는 점점 더 많은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박정숙은 주차장 관리인으로 일하며 안정된 수입을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이정희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잘 지내고 있을까? 새 삶을 찾았을까? 연락처도 없이 떠난 이정희를 찾을 방법은 없었어요. 단지 그녀가 무사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박다정이 대학에 입학할 무렵 태호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고마워였어요. 아내에게 그리고 그들이 함께한 삶에 대한 감사였을 겁니다. 박정숙은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딸 다정이 취직 후 경제적 도움을 주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특히 밤이면 청량리에서의 기억, 이정희와의 이별, 그리고 태호와의 추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정숙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주차장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가끔 그때 이정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할 때면 그녀가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오래된 궁금증에 드디어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건물 로비에서 뺨을 맞은 그 순간에 운명처럼 이정희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정숙 언니,
이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로비에 쏟아진 감자탕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두 여인의 눈에는 40년의 시간이 응축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너였구나. 박정숙은 천천히 다가가 이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날 찾았어? 이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언니. 전 오랫동안 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최유리가 다시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이정희를 보고 놀란 듯 했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박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건물주 며느리 최유리가 이정희를 어머니라고 부른 것이었어요. 이정희는 고개를 돌려 최유리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유리야, 방금 내가 본 게 뭐지? 내가 정숙 언니를 때린 거니? 최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어머니,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할 것 없어. 내가 다 봤어. 이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찢었어요. 이제 너는 이 건물과 아무 상관없어. 증여 계약은 취소야. 박정숙은 상황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정희야, 이게 다 무슨. 이정희는 박정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이 건물이 내 거예요. 아니, 이제는 언니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이정희는 청양리를 떠난 후 서울에서 작은 감자탕 가게를 시작했어요. 박정숙이 준 돈으로 첫 가게를 열었고 그녀의 손맛과 정성으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한 가게가 두 가게로, 두 가게가 체인점으로 성장했죠. 지금은 정인의 감자탕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그동안 언니를 계속 찾았어요. 하지만 청양리에 가도 아무도 언니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 건물을 사게 되었는데 어제서야 여기 주차장 관리인이 바로 언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최유리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이정희가 계속 말했어요. 내 며느리가 언니를 이렇게 대했다니. 용서할 수 없어요. 유리야, 넌 잠시 집에 가 있어.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최유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정희는 박정숙을 근처 카페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지난 40년간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청양리를 떠난 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언니가 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죠. 정인의 감자탕이라고요. 이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비법을 살려 만든 감자탕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죠. 내가 그렇게 성공했다니 정말 기쁘다. 박정숙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모두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난 그날 밤 청양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이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업이 잘 될수록 언니에게 갚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언니를 찾을 수가 없었죠. 이정희는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청양리를 떠난 지 1년 후 그녀는 고아원에서 갓난아이를 입양했다고 해요. 사산한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새 생명에 대한 갈망으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현우, 내 아들이에요. 지금은 회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죠. 이정희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어요. 그리고 유리는 현우의 아내예요. 사실 그 애가 평소에는 착한 애인데 오늘 같은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박정숙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최유리가 건물주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정희의 며느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은 바로 이정희였습니다. 정희야, 넌 정말 대단하구나. 박정숙은 감탄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성공하다니.
이정희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요.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언니, 이제 은혜를 갚을 때가 왔어요. 이정희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언니 앞으로 돌려드리겠어요. 사실 이 건물을 산 이유도 언젠가 언니를 찾게 되면 드리고 싶어서였어요. 박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정희야, 일어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잘 지내는 걸 보니 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니에요, 언니. 제발 받아주세요. 이건 제 마음이에요. 이정희는 간절했어요. 언니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제 인생을 구해주셨잖아요.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어요. 두 여인의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박정숙은 이정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일어나자. 그리고 천천히 얘기하자. 그날 저녁 어동 지하 단칸방에서 박정숙과 이정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만든 공백을 메우기에는 하루가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들은 조금씩 서로의 삶을 이해해 갔어요. 이정희는 박정숙의 남편 태호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더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박정숙은 이정희가 입양한 아들 현우의 성장 이야기,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언니, 내일 우리 본사로 같이 가요. 현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정희가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누군가 박정숙의 단칸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최유리가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최유리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제 저의 행동을 용서해 주세요. 박정숙은 문간에 선 최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어제의 그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들어오렴. 박정숙은 문을 활짝 열었어요. 좁은 방이지만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최유리는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섰어요. 그녀의 손에는 꽃다발과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박정숙은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앉아서 얘기하자. 할머니, 전 몰랐어요. 할머니가 어머니의 생명의 은인이셨다는 걸. 최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젯밤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박정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다 지난 일이야. 내 어머니가 잘 지냈다는 걸 알게 돼서 나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단다. 하지만 제가 할머니를 그렇게 대했는데 최유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거지. 박정숙은 최유리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찾아와 사과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최유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을 더 존중하고 배려하겠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이정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최유리와 박정숙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모습이구나. 어머니, 저 정말 부끄러워요. 최유리가 말했습니다. 이정희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야.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잖니. 세 여인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이정희가 가져온 따뜻한 감자탕과 반찬으로요.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본사에 가기 전에 먼저 들르고 싶은 곳이 있어요. 이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택시를 타고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공원묘지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김태호의 묘가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준비해온 꽃다발을 내려놓고 깊이 절을 했어요. 태호 씨, 늦게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덕분에 제가 새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박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호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는 항상 이정희가 잘 지내기를 바랐으니까요. 묘지를 나와 그들은 정인의 감자탕 본사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는 따뜻한 맛, 정직한 마음이라는 회사 슬로건이 걸려 있었어요. 정문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40대 중반의 단정한 남성이었습니다. 바로 이정희의 아들 현우였어요. 그는 어머니와 아내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지만 박정숙을 보자 특별히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숙 어머님,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머니께서 늘 이야기하셨어요. 어머님 없이는 우리 가족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박정숙은 감동했습니다. 현우의 진심 어린 인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회사를 둘러보는 동안 박정숙은 이정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었는지 실감했습니다. 전국에 100개가 넘는 매장, 수백 명의 직원,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까지 작은 가게로 시작한 사업이 이렇게 큰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는 감사와 나눔이에요. 현우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가르치셨죠.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이에게 베풀라고요. 회의실에서 셋이 다시 모였을 때 이정희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언니, 이건 정식 증여 서류예요. 건물의 소유권을 언니 앞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박정숙은 망설였습니다. 정희야, 이건 너무 큰 선물이야. 난 그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저에게는 그게 전부였어요, 언니. 이정희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가 저에게 주신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새 삶이었어요. 이제 제가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차례예요.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뜻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어머님에게서 시작되었으니까요. 박정숙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희에게는 그것이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던 거예요. 고맙다, 정희야. 박정숙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 건물의 일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해. 이정희는 밝게 웃었어요. 당연하죠. 언니다운 생각이네요. 그날 오후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물의 일부는 싱글맘을 위한 쉼터로 개조하기로 했어요. 또 다른 부분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언니,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면 어떨까요? 이정희가 제안했어요. 경험 많으신 분이 필요한데. 박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지만 난 다른 계획이 있어. 딸 다정이와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열고 싶었거든. 제 손맛으로 만든 반찬들을 팔고 싶어. 멋진 생각이네요. 현우가 호응했어요. 저희가 초기 자금과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유리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 제가 인테리어와 마케팅을 도울게요. 제 전공이 디자인이거든요. 박정숙은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이제 누군가가 그녀를 돕겠다고 나서는 것이 너무나 낯설고 감사했어요. 그녀는 이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희야, 우리가 청량리에서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나 봐. 이정희도 눈물을 훔쳤어요. 네, 언니.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2년이 지난 어느 봄날, 청량리 입구에 2대의 차가 멈춰 섰습니다. 한 차에서 박정숙과 그녀의 딸 다정이 내렸고, 다른 차에서는 이정희와 현우가 내렸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오니 참 감회가 새롭네요. 이정희가 말했어요. 박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을은 많이 변했지만 공기는 여전히 그대로구나. 그들은 천천히 마을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청양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전의 초가집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김씨 집안의 대저택도 이제는 없었죠. 그 자리에는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그 집이었던 곳이에요. 박정숙이 공원을 가리켰습니다. 다정은 어머니의 팔을 꼭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박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곳에 아픈 기억이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과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떠난 후 김씨 집안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 이정희가 물었어요. 박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다만 시아버지는 10년 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태섭이는 그 후로 소식을 들은 적이 없네.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김태섭 씨는 사업 실패 후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요양원에 계신다고 해요. 모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움과 분노는 이미 오래전에 씻겨 내려간 감정이었어요. 이제 그들의 마음에는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도 불행했던 거야. 박정숙이 중얼거렸어요. 모두가 자신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지. 그들은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이정희에게는 쓰라린 기억이 많은 곳이었지만 그녀는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고통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정희가 문득 물었습니다. 박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똑같이 할 거야. 후회는 없어. 두 여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이해했어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그들은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정숙의 반찬 가게 손맛은 이제 동네에서 꽤 유명해졌어요. 특히 그녀의 김치와 장아찌는 인기 품목이었습니다. 다정은 그 옆에 작은 카페 잠시만요. 엄마를 열었죠. 이 이름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춰서서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자는 의미였습니다. 다음 달에 손맛의 2번째 매장을 여는데 언니가 함께 자문해 주셨으면 해요. 이정희가 제안했어요. 물론이지. 내 모든 비법을 알려줄게. 박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박정숙은 지난 2년간의 변화를 생각했습니다. 주차장 관리인에서 성공한 가게 주인으로, 외로운 노인에서 다시 가족을 얻은 사람으로,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그들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최유리와 현우의 첫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식사 자리에는
박다정과 그녀의 남편, 그리고 귀여운 아기 지호도 함께 했습니다. 할머니, 제 아들의 이름은 지호예요. 지혜롭게 큰 호수처럼 너그럽게 살라는 뜻이에요. 최유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박정숙은 아기 지호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구나. 내 할머니처럼 강인하고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박정숙은 레스토랑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문득 박정숙은 자신의 과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잠시만요. 박정숙은 일행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도시락 하나를 들고 청소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식사하셨나요? 저희가 너무 많이 시켜서 남았어요. 괜찮으시다면 드세요. 노인은 놀란 눈으로 박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어요. 모두가 서로 돕고 살아야죠. 박정숙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정희가 다가왔어요. 언니, 여전히 그대로네요. 무슨 말이야? 박정숙이 물었습니다. 언니는 항상 누군가를 돕고 있어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정희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박정숙은 창가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지난날의 고통과 슬픔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모여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호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가 이 모든 행복을 함께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지만 박정숙은 알았습니다. 그도 어딘가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것을. 여보,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박정숙은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맛 가게에서 박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녀가 돕고 있는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위한 요리 교실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숙은 그들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면 돼요? 한 소녀가 물었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박정숙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박정숙은 문득 깨달았어요. 인생은 순환한다는 것을. 그녀가 이정희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 다시 그녀에게 돌아왔고, 이제 그녀는 그 선물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어요. 박정숙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세요. 가게 문이 열리고 이정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그날의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들의 인생은 이제 영원히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바라본 서울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완성된 순환. 박정숙의 인생은 이제 막 또 다른 장을 열고 있었어요.